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인간과 바이러스의 세계에 대해서 인문학 강좌인데요. 사실 저는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인데 좀 딱딱한 자연과학 얘기를 최대한 인문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서 인간과 바이러스에 대한 세계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바이러스 면역학을 연구하고 있는 안광석 교수입니다. 오늘 아침 수도권이 최초로 영하의 날씨로 내려갔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움츠려 들고 춥고 자꾸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실내에 머물고 싶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추운 날씨가 바이러스에 의해서는 최적의 번식 조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거 언제쯤 끝나겠나?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배운 30여 년 동안 배운 지식으로는 이건 단순한 감기 바이러스이고 한 더운 여름이 지나면 8월에는 어느 정도 통제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는 지식이 없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령 이번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들이 다시 몇 년 이내에 다시 팬데믹으로 올 가능성은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우리 그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구 나이가 39억 년 전이고 우리 인간은 200만 년 전에 지구에 출현했습니다. 그동안에 지구의 많은 기후변화와 이런 여건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출현과 멸망을 거듭했죠. 세상을 호령하던 공룡시대도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해서 멸망했고요. 그리고 우리 인류, 인간 세계도 영속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거의 자명합니다. 여러 가지 10개 중에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바이러스 생산의 위협. 요즘은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바이러스는 대학교, 일반 벤처 회사 실험실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종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가 그 예인데 지금 이 팬데믹 바이러스가 온 것은 1918년 스페인 독감 이래로 102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분들이 100살이 안 되셨을 테니까 우리는 이것을 처음 접하는, 이제는 아마도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우리 소위 뉴 노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질환과 감염성 질환, 이 큰 차이가 뭘까요? 우리 암이며 당뇨며 이러한 일반 질환은 이 환자가 오늘 한 명이면 내일은 회복돼서 0명이 될 수 있고요. 그대로 이어서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성 질환은 이와 달리 오늘은 한 명이었던 환자가 내일은 100명, 1000명으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폭발적인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 때문에 감염은 인류사에서 제1의 살인자였고 역사의 게임 체인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14세기에 패스트, 스페인 인플루엔자, 천연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많게는 한 번당 1억 명이 지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현재 지난 15년 이래로 발생했던 것이 코로나, 사르스, 메르스, 에볼라 이러한 팬데믹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 이 감염병, 팬데믹이 무서운 것이냐? 사실은 전염병은 아는 만큼 대처할 수 있는 충분히 방역이 가능한 그런 질병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위안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13세기에 흑사병은 유럽 대륙을 휩쓸면서 약 6천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훗날 쥐벼룩에 의해서 옮겨지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쥐만 우리가 제거하면 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몰라서 여러 가지
교회에 가서 신앙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했고, 또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콜레라가 조선시대에 이렇게 왕조실록에 보면 우리나라 전염병, 콜레라 전염병에 50~60만 명이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콜레라는 수인성 물의 오염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단지 물만 끓여 먹으면 해결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무당 불러서 굿하고 이런 게 다였었어요. 결국 감염성 바이러스 질환은 알지 못하면 대처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그런 것이요. 이 감염성 질환은 지난 15년, 20년만 예만해봐도 여기 지구상에 출현과 재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약 바이러스, 사람의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 220종 정도 지금 동정되고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도 한번 잦아들다가 또 한 10년 있다가 또 퍼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염성 질환이 출현과 재출현을 반복하는 것일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가 적응과 환경의 적응과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죠. 이건 바이러스가 아마 능동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모든 또 다른 이유들은 인간이 초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시화와 인구 밀집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화가 돼서 오늘 우리가 24시간만이면은 지구 반대편 나라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 24시간 동안 다른 나라가에서도 지구 반대편에도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그 지역적으로 발생하면 지역에서 적절한 인명 피해를 입히고 거기에서 통제가 됐던 것이죠. 하물며 더 강한 바이러스들은 치사율이 높으면 사람인 숙주를 죽여버립니다. 그런 바이러스는 자기가 놀 땅, 서식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독성이 강한 그런 바이러스들은 사실은 지금 지구상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19도 그렇게 독성이 정말 심한 그런 바이러스는 아닌 셈이죠. 뿐만 아니라 더 여기에 팬데믹을 부채질하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지구 기후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한번 간단히 제가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가 이 숙주 특이성이라는데, 예를 들면 간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에게만 감염됩니다. 우리 B형 간염, C형 간염, 마침 C형 간염 바이러스 발견자가 올해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죠. 이건 우리 사람에게 감염되고요. 다른 돼지, 원숭이 이런 데 감염이 안 됩니다. 잘. 감염이 된 경우부터 질병을 나타내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원래는 박쥐 이런 데서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서식이 파괴되고 그래서 사람과 동물이 만나게 되는 거죠. 숲이 개간되면서 또 그러한 가축 박쥐며 원숭이며 또 동물을 우리가 식용으로 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사람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종간을 장벽을 돌파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숭이 종에서 탈출해서 사람 종에 옮겨보는 거죠. 우리 에이즈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원숭이에게만 감염돼 있었어요. 원숭이는 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원숭이를 식용으로 하고 애완동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침략이 나니까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넘어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과 동물의 무작위적인 무분별적인 잘못된 만남을 우리가 좀 줄여야 되는데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주의하고 지금부터 대비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 매년 7억 명의 감염의 주범이 이러한 질병입니다. 여기 보시는 말라리아, 웨스트나일, 일본 내염, 지카, 황열병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열된 7억 명 감염의 주범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얘입니다. 바로 얘들은 모기에 의해서 전파되는 그러한 질병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기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으로 칠해진 주로 따뜻한 지방에서 열대 지방에서 서식하고 이러한 질병들은 열대 지방에서 많이 돌아다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모기가 특히 아파트 생활들에 이런 발달 많이 되면서 모기가 지금 11월 오는데도 여러분 모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에 지금 바쁘지만 앞으로 이게 종식되는데 여기에 재난에 대비해서 이런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2003년에 사르스 바이러스, 2012년에 메르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2019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얘들은 다 사촌간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 코로나 바이러스들인 것이죠. 벌써 2019 코로나19 사망률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한 1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데요. 왜 저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다시 올 것으로 믿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쥐와 설치류가 이 수많은 신종 바이러스의 하나의 그 서식처인데요. 박쥐에만 해도 137종, 설치류에 179종. 이 중에서 광견병 에볼라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 있습니다. 이 박쥐와 설치류는 광범위한 서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남극만 빼놓고 전 지구에 이런 동물들이 살고 있고 또 5천 종류의 포유류가 지구에 있는데 박쥐와 설치류가 약 25%, 50%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 같은 경우에 여러 동물 속에서 밀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래 삽니다. 40년까지 살면서 또 박쥐끼리 서로 동물 속에 밀집되면 지들끼리 바이러스를 주고받고 변종도 많이 만들어져요. 더 놀라운 것은 박쥐가 137종의 바이러스 중에서 60종 이상이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인류가 접하고 있는 건 지금 3가지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맞은 거죠. 아직도 무궁무진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데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다시 재창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와 설치류는 증상이 없어요. 얘들은 자연숙주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왜 그런가 과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크게 2가지입니다. 박쥐는 바이러스를 이만큼 많이 안고 있어도 우리 사람들이 박쥐 이렇게 코로나19에 지금 감염이 돼서 중증 가고 열이 나고 두통이 나고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고 아픈 이유는 사실 우리 몸이 면역작용이라는 게 있어서 방어작용이 있어서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너무 과도하게 싸우다 보니까 우리 몸에 부작용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 염증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쥐와 설치류는 이런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바이러스 있는 데를 그대로 서로 같이 나누어 삽니다.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또한 또 다른 과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박쥐는 하루에 몇 시간씩 날아갑니다. 포유류에서 유일하게 날 수 있는 동물이에요. 비행하는데 체온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몸의 체온이 1, 2도, 3도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증식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있던 바이러스도 죽어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크게 박쥐에서는 증식 못하고 그냥 조금씩 유지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말만 들었지 직접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바로 여기 보시는 게 이게 노란색 입자처럼 생긴 게 전자해밍으로 본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우리 기도 이런 조직세포를 감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 엄청 많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저가 말한다든지 환자가 기침한다든지 할 때 10만 개, 많게는 100만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보신 거고요. 바이러스는 저희 몸에 어디로 들어오는가? 특히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입과 코 이 2부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 입과 코로 통해져 있는 곳은 바이러스가 대부분 감염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가 되겠죠. 기도와 폐는 호흡기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얘들의 주요 서식처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 건강한 피부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연 장벽으로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여기에 감염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에이즈 바이러스나 혹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감염이 안 되고 어떤 액체, 혈액 이런 거로 되죠. 그러니까 걔들은 우리 침 분비물이라든가 상처가 난 이런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마다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다르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가 한번 예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에 대한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자료인데요. 당연히 재채기, 기침, 대화, 재채기 할 때가 가장 많은 바이러스가 배출이 됩니다. 기침할 때 여러분 지금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미세한 기침 비말 물방울이 약 3,000개에서 4만 개까지 지금 나옵니다. 말할 때. 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비말이 직접적으로 코나 입으로 접촉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개의 비말당은 이렇게 많이 비말이 나오는데 비말 하나, 물방울, 기침방울 하나에 작게는 100개, 많게는 10만 개의 바이러스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작은 입자 물방울 하나만 우리가 마셔도 혹은 코로 들어 점막에 붙어도 저희는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쉽게 없는 게 되겠죠.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어떻게 전파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초창기 아직까지도 코로나19는 비말에 의해서만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달간의 여러 가지 기록과 예를 보면 공기에 의해서도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공기는 아닙니다. 비말은 비말인데 굉장히 크기가 작은 비말, 저희는 이걸 에어로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에 떠다니는 액체 입자 이걸 에어로졸, 이걸 공기전파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지금 WHO 그간 우리 전문가들은 직접 2m 이내에서만 감염자의 침방울 이런 거에 의해서 옮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데이터는 확고합니다. 이제는 이 에어로졸에 의해서, 이 에어로졸은 작은 입자인데 이놈들이 공기 중에 3시간 몇 시간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대강의실에서 지금 말을 하고 제가 감염 환자라면 지금 바이러스들이 지금 뿜어져 나오고 많은 경우는 바로 1, 2m 안에 떨어지겠죠. 바닥으로 침방울이. 그러나 일부 에어로졸은 여기에 2시간 동안 부양되어 있을 겁니다. 그 바이러스 양이 많아지면 이 강의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같은 걸 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감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기 전파가 여러분 확실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입증이 됐습니다. 지난 2달 전인가요? 지금 일산 파주 쪽에 어떤 카페 2층에서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30명이 집단 감염이 됐습니다. 그때는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던 30명이 대부분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그런데 거기에 일을 하던 근무자들, 카페 직원들은 모두 마스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감염이 되지 않았어요. 이거야말로 확실한 이 에어컨 바람에 의해서 에어로졸이 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거를 들어 마신 결과라고 이거는 입증이 되는 자료죠. 그래서 이제는 WHO도 한 발 물러나서 공기 전파도 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초는 아닙니다만 제가 어떤 강연 기회가 있어서 제가 유튜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난 4월에 강연하면서 앞으로 제가 이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더 이 코로나19가 제거가 안 되고 오래 간다면 날씨가 추워지면 더 문제일 것이다라고 그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가장 정말 말씀드린 게 환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밀집되고 밀폐되고 밀접한 환경이 가장 바이러스, 이 팬데믹 전파에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의 공기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실내 겨울철에도 유리창, 환기, 강제로다가 그런 순환을 우리가 꼭 해줘야만 실내에 있는 바이러스 입자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줄이기만 해도 우리는 감염을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움츠려들고 아파트 문 다 닫아놓고 추우니까요. 그러면 계속 바이러스가 실내 공기에 누적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도 대부분의 에어컨 시설하는 집이나 회사나 이런 시장도 사실 환기를 안 시키면서 에어컨을 틉니다. 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랬을 때 이런 선풍기나 에어컨은 오히려 바이러스를 계속 공기에 떠있게 만드는, 더 바이러스 감염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순환은 공기 환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에서도 주기적으로 한번 유리창 창문을 꼭 여는 게 필요한 겁니다. 바이러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두 종류인데, 하나는 우리 몸에 침입을 해서 우리 몸에 약간 증식을 하죠. 지가 번식을 합니다.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우리 몸이 면역작용이 이제 일어나기, 방어작용이 작동돼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싸우려고. 그러면 어떤 이런 바이러스들은, 특히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들은 우리 면역하고 싸우는 대신에 일단 자기가 새끼만 치고 행복하면 그 다음에는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전략이에요. 이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미 이제 면역이 강해졌어. 나 못 살아. 이제 다른 사람을 또 감염하러 나가는 거죠. 이렇게 매 2주 정도마다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안 밟아주면 자전거가 쓰러지잖아요. 바이러스가 그겁니다. 매 2주마다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면 바이러스 얘는 죽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급성 감염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습니다. 근데 면역작용이 우리가 이제 나오죠, 강하게.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들은 특히 간염 바이러스, 에이즈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이렇습니다. 얘들은 어떻게 전략을 하면 그냥 숨는 겁니다. 더 이상 증식을 좀 하다가 증식을 멈춰버려요. 왜? 우리 면역작용이 이제 가만히 있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몸이 피곤하다든지 면역이 약해질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이때다 하고서는 또 증식을 막 하죠. 여러분 헤르페스 바이러스, 여기 입술에 물집 생기시는 분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80% 이상이 헤르페스 만성 감염자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럴 때 입술이 트죠. 이게 바이러스가 그 틈을 이용해서 증식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지나면 회복이 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새끼를 치고서는 나머지 있던 놈들은 다시 몸에 숨어들어요. 이런 거 우리는 만성 감염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일 때 왜 2주간 격리를 시키는가?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환자는 2주간만 격리시키면 어차피 바이러스가 그 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서두에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이 주도할 수 있는 질병이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지구가 힘을 합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을 합쳐서 우리 2주간만 움직이지 말고 쉬자, 집에서. 이러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불가능한 말씀을 드리죠. 2주간 이렇게 76억 명의 지구가 각각 다른 나라들이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그러나 정 급하면 그래도 마지막에는 해야 되겠죠. 사망자가 몇 천만 억 명씩 나온다면.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 인간의 모든 정을 포기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통제하면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면역 방어 작용이 있어요. 당연히 이제 이놈들을 물리치고 싸우려고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기 쉬운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징표가 뭐냐?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은 우리 네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한테. 하나는
그 감염 부위가 불구스레해져요, 피부가. 그 다음에 열이 나요, 몸에서. 또 그 감염 부위가 붓습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심해지면 그 감염 부위가 아파요. 이게 염증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가시에 찔려서 가시에 묻어있던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그 밑에 있던 혈관에서 혈장 면역 성분 물이 혈관에서 빠져나와요. 면역 물질이. 그럼 면역 물질이 빠져나오면서 액체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피부 밑이 붓습니다. 이렇게 액체가 혈관에서 빠져나오니까 불 수밖에 없죠. 액체가 고여서. 그러면 또한 여기에는 균들을 죽이려고 혈액 속에 있던 백혈구가 나오면서 막 잡아먹기 시작하죠. 그럼 나중에 피부가 불구스레해져요. 열이 나면서 거기에. 이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세균이며 바이러스에 우리가 대항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염증 반응이 나오면 인터페론,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사이토카인은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증상으로서 발열, 근육통, 두통, 식욕, 감퇴가 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면역작용이. 그 다음에 기침, 콧물, 인후통도 나타나고요. 이런 것들을 염증 반응을 억제하려고 해서 우리가 아스피린, 타이레놀을 먹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사이토카인이며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염증 물질, 면역 물질을 못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염증 물질이 과도하게 안 일어나고 적절하게 일어나도록 조절하는 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코로나19도 오른쪽과 같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 지금 인플루엔자가 돌기 시작하는데 독감이 인플루엔자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단 하나 구분되는 건 기침입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에서는 기침은 발견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독감은 기침이 나죠. 근데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부터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리면 이게 코로나19인지 구분이 안 돼서 굉장히 우리 지금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기법이 발견됐다고 하는군요.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다 보니까 저희 가족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코로나19가 바이러스인데 폐렴을 일으켜? 자기는 세균이 일으킨 줄 알았는데 폐렴이라는 건 폐에 염증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까 그런 설명 때문에 폐에 염증 반응 때문에 액체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여러 가지 호흡이 곤란해지는 거죠. 염증이 심해지면 이 폐 공기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이게 물이 차버리면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다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아까 같이 열이 난다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몸이 체온이 1, 2도 높아지면 얘들은 증식이 안 돼요. 죽어요. 근데 우리 체온이 1, 2도 높아지면 우리는 굉장히 괴롭죠. 그러나 이건 싸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약을 먹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은 자연 면역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참는 게 괜찮습니다. 자, 또 여러분 근육통도 생깁니다. 이 근육통도 바이러스 이 전시 상황에서 우리 면역 방어 작용이 이제 이 근육 같은 데 있는 단백질을 뽑아서 우리 전시 상황에서 그렇잖아요. 군용 버스를 개조하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근육 같은 게 있는데 단백질인데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항체를 만들려면 여기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걸 다 항체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육통이 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 아프면 여러분들이 근육이 많이 축소돼요. 근육이 그러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여러분 잔병 치레가 많으면 큰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우리 여러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이 이런 저것들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즉 잔병에 많이 앓으면 우리 면역 방어 작용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생겨나고 있어요. 조금씩 늘. 그러니까 큰 병에 오히려 안 걸리는 것이다. 이런 게 이론적으로 맞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BCG 접종, 결핵 접종을 했는데 이거를 접종한 사람들은 다른 질병에도 많이 예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 결핵 접종이 계속 우리 몸에 면역을 상시 활성화를 조금씩 시켜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 중에서 무증상 감염이 우리 코로나19 방역에 매우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감염은 됐는데
증상이 안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무증상 감염은 많은 바이러스가 일어나는데요. 코로나19도 약 40%가 무증상 감염입니다. 특히 젊은이에게서 무증상 감염이 많은데 내가 그랬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활개치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 이 무증상 감염은 면역학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예요. 개인에게도. 우리 접대 집단에도 안 좋은 거고 개인에게도 안 좋아요. 왜? 아플 때는 확실히 아파야만 제 몸에 항체가 생기고 면역 방어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앓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항체도 제대로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이었던 사람들은 재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는 증상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녀도 돼. 이거는 굉장히 오산이에요. 본인도 망치고 사회 전반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자, 이 이유는 무증상의 이유는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 방어 작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코로나 항체 지속 기간은 불행하게도 너무나 짧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어릴 때 홍역 같은 주사 맞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갑니다. 50년 동안 보호돼요.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들, 사르스, 메르스, 코로나19는 항체가 지속기간이 매우 짧아서 특히 코로나19는 6개월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나 지난 2월 달에 걸렸어. 나 이제 항체도 만들어졌고 면역이 됐을 거야. 벌써 2월이면 지금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분 재감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백신이 참 이게 개발되더라도 이 문제가 극복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코로나19 면역 여건, 그러니까 감염된 경력이 있고 백신을 맞았다는 증거가 있으면 여행을 허락하자. 이게 면역 여건이거든요. 이게 매우 힘들 것이다. 나이에 따라서 면역력은 변해갑니다. 보통 면역 황금기는 나이로 약 18세 정도, 고등학생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면역력이 급속히 떨어져서 나이가 60쯤 되면 약 젊은 시절에 면역력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취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백신이 있다면, 백신이 얼마 없다면 이분들에게 우선권을 드려야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노약자가 먼저 맞아야 되고, 또 노약자는 이 노화에 따라서 폐의 신축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폐가 잘 들어가고 바로 우리 호흡이 잘 되는 건데 여기 물이 차버리니까 어렵죠. 그래서 노약자에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집단 면역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어떤 집단이 면역력이 다 있으면, 많은 경우가 있으면, 바이러스는 아까 계속 감염시키러 다른 사람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기 있다가 저 사람을 감염시키러 갔다. 근데 그 사람이 면역이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들어간 바이러스는 그 사람이 블랙홀이에요. 왜? 면역력이 있는데 이놈이 잘못 찾아 들어간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더 이상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집단 전체가 면역력이 없다. 그럼 모든 사람이 불쏘시개가 됩니다. 한 사람당 10명씩 감염을 계속 시켜나가 보세요. 얼마나 이게 집단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한다든지 이러면 집단 면역이 길러져서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방 접종을 하면 여튼 노약자, 임산부, 수술 환자 같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혹시라도 백신을 안 맞은 나의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죠. 나를 보호하고 집단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방역을 집단 면역에 의존한다고 몇 나라들이 여기 유럽에서 혹은 아메리카 대륙 같은 데서 그걸 했었습니다. 근데 다 모든 게 실패했다고 끝났어요. 특히 스웨덴 같은 경우에 성공하는 듯이 보였는데 지금 스웨덴 폭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이러스가. 그래서 우리는 의료 체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이 집단 면역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우리 스스로가 개인 위생을 갖춰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킬 것인가? 크게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인내와의 싸움입니다. 첫째, 사회적 통제를 우리가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테스트, 추적, 격리 이거를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완화 중에서 노인들 같은 약한 분들을 위해서 증상 완화용 약물을 개발해야 되고요. 세 번째, 물론 백신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개인으로 마스크 꼭 착용하고 손 씻기. 저는 백신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아마 내년 중상반기에.
그래도 이 백신이 완벽하다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일부만 보호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야말로 최고의 백신이에요. 마스크 손 씻기만큼 좋은 백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신이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교훈은, 자, 여러분 피곤하시죠? 또 뭐 이렇게 맨날 문자 메시지 옵니다. 제가 환자 몇 명 왔다고, 그리고 어디 또 통제한다 그러고, 고작 지금 6개월, 7개월 지났는데 이렇게 피곤해하면 바이러스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바이러스는 we are tired of the virus.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피곤하시지만 but the virus is not tired. 바이러스는 결코 피곤을 느끼지 않습니다. 결국 인내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바이러스 치료제가 만드는 노력도 지금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백신과 치료제는 달라요. 백신은 미리 접종을 해서 예방을 하는 목적이고요. 치료제는 내가 감염이 돼서 증상이 너무 심해, 생명이 위협해, 이랬을 때 안에 있는 이미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는, 이게 치료제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 되겠죠. 거의 끝으로, 그럼 인간이 정말 바이러스를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까? 자, 지구상의 생명체가 모두 30억 년 전에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것들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은 나름대로 진화적으로 성공한 개체들이에요. 네,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는 스스로 멸망한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숙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노력으로 지금 없어진 바이러스는 천연두 바이러스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너무 과학, 의학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 많은 바이러스에서 죽는 거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변종기에서는 바이러스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와 상호 공존을 해야 될 건가 전략이 필요해요. 되도록이면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동물들이 살 곳을 파괴해버리면 동물들이 우리랑 한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이걸 억제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반 암, 당뇨, 동맥경화, 심장질환과는 달리 바이러스 질병은 저희들이 아는 만큼 내가 직접 예방을 할 수 있다. 아니, 이것만 한다면 정말 마스크 여러분 준칙을 깨끗이 지키실 겁니다. 마스크 반복해서 잘 안 쓰실 거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어서 이게 묻어있는 바이러스를 없애주고, 이런 것만 철저히 해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고, 지금 유럽 같은 데서 대폭발을 해서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아까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바이러스가 추운 겨울에는 더 안정화되고 활성화됩니다. 더 겨울철에는 폭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져서 이게 안 퍼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지금 100명 이하로 통제되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이거를 계속 우리가 참고 할 수밖에 없다. 여기 지금 이 고사 성화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천불태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온 얘기인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데 마지막에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즉 바이러스도 모르고 나 자신의 위생도 몰라, 그러면 백전백패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히 40여 분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아시고 싶으면 제가 하나 좀 추천해 드리려고요. 여기 유튜브에 보시면 바이러스 면역에 대해서 긴급 특강을 제가 한 개 있습니다. 지금 바이러스 긴급 특강 자료가 지난 6개월 이래로 이게 약 1시간짜리 분량인데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해서 지금 이제 100만 뷰를 돌파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과학 강연, 이걸 다시 반복해서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100만 돌파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많이 봤 거라고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혹시 참고자료 보시고요. 그래도 부족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게 광고는 아니고요. 혹시 나는 그래 좀 비싸서 못 사 그러면 제가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제 학교 이메일 계정에 공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부터 일반 시민까지 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쉽게 되도록이면 쓴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